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톱 관리의 가장 첫 단계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큐티클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일숍에 가면 관리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큐티클 정리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 어디까지가 큐티클인지, 얼마나 잘라내야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손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올랐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먼저 큐티클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큐티클은 손톱이 자라 나오는 뿌리 부분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각질층입니다. 우리 몸은 이 자리를 통해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얇은 막을 만들어 둡니다. 다시 말해 큐티클은 지저분한 각질이 아니라 손톱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반투명한 껍질? 이것이 진짜 큐티클입니다. 반면에 손톱 뿌리를 감싸고 있는 도톰한 살. 이건 조상 피부라고 부르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대상은 앞에 얇은 껍질이지 뒤에 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살까지 잘라내고 그 결과 따갑고 붓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럼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담긴 볼 하나, 큐티클 리무버 또는 큐티클 오일, 푸셔라고 부르는 밀대, 큐티클 니퍼, 그리고 마무리용 핸드크림이나 오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구가 없다면 오렌지 우드 스틱 하나만 있어도 기본 정리는 가능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충분히 불려줍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끝을 담그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립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니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불려주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밀리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줍니다. 손톱 뿌리 쪽에 한 방울씩 올리고 30초에서 1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리무버는 각질을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무버가 없다면 큐티클 오일이나 립밤을 발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푸셔로 밀어줍니다. 여기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푸셔를 손톱 표면에 대고 45도 정도로 눕혀서 뿌리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손톱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얇은 막을 살살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푸셔를 세워서 힘을 주면 손톱 표면에 가로줄이 생기고 그 자국은 몇 달 동안 남습니다. 힘은 최대한 빼시고 밀리지 않으면 더 불려주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니퍼로 정리합니다. 밀어 올린 각질 중에서 하얗게 일어난 부분, 손톱 위로 들뜬 껍질만 잘라냅니다. 니퍼 날은 피부와 평행하게 눕히고 한 번에 크게 자르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가 나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살을 건드렸다는 신호이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스러미를 정리합니다. 손톱 옆으로 삐죽 일어난 거스러미는 절대 손으로 뜯으면 안 됩니다. 뜯는 순간 피부가 결을 따라 깊게 찢어지고 그 자리로 세균이 들어가 고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니퍼나 손톱깎이로 뿌리 쪽에서 깔끔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습으로 마무리합니다. 큐티클 오일을 손톱 뿌리마다 한 방울씩 올리고 반대편 손 엄지로 동글동글 문질러 흡수시킵니다. 그 위에 핸드크림을 덧발라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사실 큐티클 관리의 80%는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보습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면 큐티클이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잘라낼 일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큐티클 제거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2주에서 3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자르면 몸이 방어 반응으로 각질을 더 두껍고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자를수록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주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손톱 곰팡이나 염증을 막아줍니다. 가족끼리도 니퍼를 함께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셋째, 손톱 주변이 이미 부어 있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라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아무는 걸 먼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도구를 대면 염증이 더 깊게 번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큐티클 관리의 목표는 깨끗하게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손톱 라인이 예쁘게 보이도록 정돈하는 것입니다. 얇게 남아있는 큐티클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굳이 네일숍에 가지 않아도 손끝이 훨씬 단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니큐어를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매니큐어를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니큐어는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귀찮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화장솜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손톱 가장자리에 색이 남아있고 다 지우고 나면 손톱이 하얗게 뜨면서 푸석푸석해집니다. 특히 빨강이나 진한 파랑 같은 색은 손톱에 물이 든 것처럼 착색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무버부터 골라보겠습니다. 리무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세톤 리무버는 지우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진한 색이나 글리터, 여러 겹 덧바른 매니큐어를 순식간에 녹여줍니다. 대신 손톱의 유분까지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자주 쓰면 손톱이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노나세톤 리무버는 상대적으로 순합니다. 손톱과 주변 피부에 부담이 덜하고 냄새도 약합니다. 다만 지우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글리터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평소에 옅은 색을 자주 바르신다면 노나세톤을 쓰시고 글리터나 진한 색을 지울 때만 아세톤 리무버를 꺼내 쓰는 방식이 손톱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리무버, 화장솜, 면봉, 그리고 마무리용 큐티클 오일이나 핸드크림입니다. 여기에 호일이 있으면 글리터 지울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기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솜에 리무버를 충분히 적십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를 합니다. 리무버를 아끼면 오히려 손톱을 더 오래 문지르게 되고 마찰 때문에 손톱 표면이 상합니다. 화장솜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넉넉하게 적셔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지르지 말고 먼저 올려둡니다. 리무버를 적신 솜을 손톱 위에 그대로 얹고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리무버가 매니큐어 층을 녹여줍니다. 녹은 다음에 닦으면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한 번에 밀려 나옵니다. 세 번째, 한 방향으로 쓸어냅니다. 손톱 뿌리 쪽에서 손톱 끝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밀어줍니다. 왔다 갔다 문지르면 녹아있던 색소가 다시 손톱과 주변 피부에 퍼지면서 지저분해집니다. 한 번 쓸어내고 화장솜의 깨끗한 면으로 바꿔서 다시 쓸어내는 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자리는 면봉으로 마무리합니다. 큐티클 라인과 손톱 옆 홈에는 색이 꼭 남습니다.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그 좁은 부분만 콕콕 짚어 정리해주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손톱 밑 안쪽까지 신경 써주시면 완성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럼 가장 까다로운 글리터 매니큐어는 어떻게 지울까요? 여기서는 호일 방식을 쓰겠습니다. 화장솜을 손톱 크기로 작게 자르고
리무버를 듬뿍 적십니다. 이걸 손톱 위에 올린 다음 호일이나 비닐로 손끝을 감싸줍니다. 그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리무버가 증발하지 않고 갇힌 상태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글리터가 통째로 물러집니다. 호일을 벗기면서 손톱 끝 방향으로 쭉 훑어내면 반짝이가 한 덩어리로 딸려 나옵니다. 문질러서 지우려던 10분과 비교하면 훨씬 편하고 손톱도 덜 상합니다. 착색이 남았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한 빨강이나 남색을 바르고 나면 손톱이 노랗게 혹은 푸르스름하게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더 문지르지 마시고 시간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손톱은 한 달에 3m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려나갑니다.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면 베이킹소다를 물에 개어 부드러운 칫솔로 손톱 표면을 살살 문질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면 손톱이 얇아지니 주에 한 번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착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코트입니다. 컬러를 바르기 전에 베이스 코트를 한 겹만 깔아주면 색소가 손톱에 직접 닿지 않아서 착색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지우는 것보다 미리 막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지운 다음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리무버로 지운 직후의 손톱은 유분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새 매니큐어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톱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지우고 나면 미지근한 물로 손을 한번 헹궈서 남은 리무버 성분을 씻어내고 큐티클 오일과 핸드크림으로 충분히 보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손톱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손톱으로 매니큐어를 뜯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톱 표면의 얇은 층이 함께 뜯겨나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손톱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잘 갈라지게 됩니다. 둘째, 리무버는 밀폐해서 보관하시고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강한 만큼 좁고 막힌 공간에서 오래 쓰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손톱 주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리무버가 닿으면 몹시 따갑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적시고 기다리고 한 방향으로 쓸어내는 3가지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니큐어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매니큐어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작은 유리병이 수백 개씩 진열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다 다른데 병은 비슷하게 생겼고 가격은 3,000원짜리부터 30,000원짜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예뻐 보이는 색 하나만 집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먼저 매니큐어라는 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매니큐어는 손 관리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와 관리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손톱에 바르는 액체는 정확히는 네일 폴리시 또는 네일 에나멜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매니큐어라는 말을 그 액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써왔기 때문에 오늘은 편하게 매니큐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니큐어 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크게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필름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얇고 투명한 막을 형성해서 손톱에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 덕분에 마른 뒤에 벗겨지지 않고 코팅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는 용제입니다. 나머지 성분들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손톱에 바르고 나면 이 용제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마른다고 표현합니다.
매니큐어 특유의 냄새도 대부분 이 용제에서 나옵니다. 셋째는 색소입니다. 우리가 고르는 그 색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병을 오래 세워두면 바닥에 색소가 가라앉기 때문에 쓰기 전에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아래로 세게 흔들면 기포가 생기니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굴리듯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광택과 질감을 조절하는 성분입니다. 펄이나 글리터, 매트한 느낌 같은 것들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니큐어는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베이스 코트입니다. 컬러를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깔아주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역할이 세 가지 있습니다. 손톱 표면에 미세한 굴곡을 메워주고 색소가 손톱에 직접 스며드는 착색을 막아주고 컬러가 손톱에 더 잘 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건너뛰는데 사실 지속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컬러입니다. 실제로 색을 내는 주인공입니다. 요즘은 색만 다른 게 아니라 질감도 다양합니다.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크림 타입,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 타입, 큼직한 반짝이가 들어있는 글리터 타입, 그리고 광택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매트 타입이 있습니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크림이냐 펄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톱코트입니다. 컬러 위에 마지막으로 덮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광택을 더해주고 색이 벗겨지거나 긁히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톱코트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지속력이 며칠씩 차이 납니다. 빠르게 마르는 속건 타입도 있으니 시간이 없을 때 쓰시면 편리합니다. 요즘은 젤 네일도 많이 쓰시는데 일반 매니큐어와 어떻게 다른지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매니큐어는 공기 중에서 저절로 마르고 리무버로 지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지속기간은 보통 사나흘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젤은 자외선 램프에 굳혀야 하고 2주에서 3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지울 때 전용 제거 과정이 필요하고 손톱 표면을 갈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손톱에 부담이 더 갑니다. 집에서 가볍게 자주 바꿔가며 즐기고 싶다면 일반 매니큐어가,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젤이 맞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러쉬 모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넓적하고 살짝 둥근 브러쉬가 초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세 번 만에 손톱 전체가 덮이기 때문에 얼룩이 덜 생깁니다. 브러쉬가 너무 가늘거나 뻣뻣하면 자국이 남기 쉽습니다. 둘째, 유해 성분을 줄인 제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톨루엔이나 프리처방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들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 몇 가지를 뺀 것들입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자주 바르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실 만합니다. 셋째, 개봉 후 보관입니다. 매니큐어는 직사광선과 열에 약합니다. 창가나 욕실보다는 서늘하고 어두운 서랍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 나사 부분에 굳은 액체가 끼면 밀폐가 안 되어 금방 굳으니 사용 후에 목 부분을 한번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걸쭉하게 굳어버린 매니큐어에 리무버를 부어서 묽게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리무버는 성분 구조를 망가뜨려서 발색과 지속력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꼭 되살리고 싶다면 전용 신너를 몇 방울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니큐어는 베이스, 컬러, 톱 3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예쁜 색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앞뒤로 투명한 두 병이 받쳐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좋아하는 색 하나, 베이스 코트 하나, 톱 코트 하나 이렇게 3병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매니큐어를 얼룩 없이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큐어를 얼룩 없이 그리고 오래가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매니큐어를 발라도 어떤 사람은 네일숍에서 받은 것처럼 매끈하고 어떤 사람은 붓자국이 그대로 남고 가장자리가 삐뚤빼뚤합니다. 손재주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순서와 요령의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도 훨씬 깔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바르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완성도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첫째, 손톱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남아있던 매니큐어는 완전히 지우고 손을 씻은 다음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분을 제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톱 표면에 크림이나 오일이 남아있으면 매니큐어가 붙지 못하고 며칠 만에 통째로 들뜹니다. 화장솜에 리무버를 살짝 묻혀서 손톱 표면만 한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단계로 지속력이 확 달라집니다. 셋째, 길이와 모양을 정리합니다. 손톱깎이로 대략 자른 다음 파일로 다듬는데 파일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톱질하듯 왔다 갔다 하면 손톱 끝이 갈라집니다. 모양은 손톱 뿌리의 곡선을 따라가면 대체로 잘 어울립니다. 넷째, 큐티클을 정리합니다. 큐티클이 손톱 위로 올라와 있으면 그 위에 매니큐어가 얹히면서 들뜨기 시작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가볍게 밀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베이스 코트입니다. 투명한 베이스 코트를 얇게 한 겹 발라줍니다. 이 한 겹이 착색을 막고 컬러가 잘 붙게 해주고 표면의 굴곡을 메워줍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2분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컬러 첫 겹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브러쉬를 병에서 꺼낼 때 병 입구 안쪽 벽에 브러쉬의 한쪽 면을 살짝 훑어서 양을 조절합니다. 브러쉬에 액체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으면 손톱 옆으로 넘치고 너무 적으면 붓자국이 남습니다. 바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브러쉬를 손톱 가운데 큐티클 라인에서 1mm 정도 띄운 자리에 살짝 댑니다. 그 상태에서 브러쉬를 큐티클 쪽으로 아주 조금 밀어주면 눌린 브러쉬가 부채처럼 퍼지면서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손톱 끝 방향으로 한 번에 쭉 내려 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먼저 채우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총 3번으로 손톱 하나가 덮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겹은 얇게 바르셔야 합니다. 얇게 바르면 색이 비쳐서 불안하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첫 겹은 색을 내는 겹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겹입니다. 한 번에 진하게 바르려고 하면 겉만 마르고 속은 젖은 상태가 되어서 몇 시간 뒤에 손톱을 어딘가에 부딪히는 순간 자국이 그대로 눌립니다. 세 번째 단계, 손톱 끝을 봉해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액체로 손톱 맨 끝 단면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끝부터 벗겨지는 현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네일숍에서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무리입니다. 네 번째 단계, 2분 기다린 뒤 두 번째 겹을 올립니다. 첫 겹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얇게 바릅니다. 두 겹을 얇게 겹치면 한 겹을 두껍게 바른 것보다 색이 훨씬 균일하고 잘 마릅니다. 색이 연한 파스텔 계열이라면 세 겹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톱 코트입니다. 컬러가 어느 정도 마른 뒤에 톱 코트를 한 겹 덮습니다. 이때도 손톱 끝 단면까지 함께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톱 코트는 광택을 만들고 긁힘과 벗겨짐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삐져나온 부분을 정리합니다. 면봉이나 가는 브러쉬에 리무버를 묻혀서 손톱 옆 피부에 묻은 부분을 닦아냅니다. 이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시는 편이 쉽습니다. 이제 말리는 요령입니다. 매니큐어는 겉만 마르는데 10분, 속까지 완전히 굳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겉이 말랐다고 바로 가방을 뒤지거나 머리를 묶으면 자국이 남습니다. 빨리 말리고 싶다면 다 바른 뒤 5분쯤 기다렸다가 차가운 물에 손끝을 30초 정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이 훨씬 빨리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건 역효과입니다. 표면이 물러지면서 오히려 늦게 마릅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기포가 생겼다면 병을 위아래로 흔든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붓자국이 남았다면 첫 겹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두 번째 겹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각 겹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틀 만에 벗겨진다면 10중 8구 유분 제거를 건너뛰셨을 겁니다. 리무버로 손톱 표면을 닦는 그 10초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3번쯤 반복하시면 브러쉬가 손에 있고 5번쯤 되면 삐져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매니큐어 색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큐어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게에서 볼 때는 분명 예뻤는데 막상 손톱에 바르니 손이 칙칙해 보였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별 기대 없이 발라본 색이 손을 훨씬 화사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색은 그 자체로 예쁜 게 아니라 내 피부와 만났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웜톤과 쿨톤입니다. 손목 안쪽의 혈관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빛에 가깝게 보인다면 웜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른빛이나 보랏빛으로 보인다면 쿨톤 쪽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색 액세서리와 은색 액세서리를 손목에 대보는 겁니다. 금색을 댔을 때 손이 더 화사해 보이면 웜톤, 은색이 더 잘 어울리면 쿨톤입니다. 웜톤인 분들에게는 노란기가 도는 색이 잘 맞습니다. 코럴, 살구색, 벽돌색, 카키, 따뜻한 베이지 계열이 손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파란기가 강한 진분홍이나 차가운 회색 계열은 손이 붉거나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쿨톤인 분들에게는 파란기가 도는 색이 잘 맞습니다. 로즈핑크, 자주색, 버건디, 라벤더, 회색빛 또는 누드가 손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반대로 노란기가 강한 겨자색이나 주황빛 갈색은 손이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일 뿐이고 마음에 드는 색을 바르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이제 색깔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드와 베이지 계열입니다. 손톱에 발라도 티가 잘 나지 않는 은은한 색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튀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내 피부보다 아주 살짝 밝은 톤을 고르시면 손가락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보다 어두운 누드는 손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계열입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손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연한 벚꽃빛은 봄에, 진한 로즈핑크는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립니다. 특히 손이 붉은 편이신 분들은 노란기가 조금 섞인 핑크를 고르시면 붉은 기가 눈에 덜 띕니다. 빨간 계열은 매니큐어의 상징 같은 색입니다. 짧은 손톱에 발라도 단정하고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빨강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주황빛이 도는 토마토 레드는 발랄하고 웜톤에 잘 어울리고 파란빛이 도는 딥 레드는 차분하고 쿨톤에 잘 맞습니다.
버건디와 와인 계열은 가을과 겨울에 특히 빛나는 색입니다. 어두운 색이라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 발라보면 손을 오히려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니트나 코트 같은 두꺼운 옷과 잘 어울립니다. 누드에 회색이 섞인 그레이지 계열도 인기가 많습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데 다만 피부가 노란기가 강하신 분들에게는 손이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 매장에서 손등에 한번 대보고 고르시기를 권합니다. 파랑과 초록 계열은 도전적인 색처럼 보이지만 채도를 낮춘 색을 고르면 의외로 일상에서 쓰기 좋습니다. 짙은 남색이나 탁한 세이지 그린은 튀지 않으면서도 개성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맑은 하늘색이나 민트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화이트와 블랙은 극단적인 두 색인데 둘 다 손톱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만 삐져나가도 눈에 띄고 벗겨진 자국도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짧고 단정한 손톱에 얇게 2겹 정도로 바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리터입니다. 글리터는 손톱 전체에 바르기보다 한두 손가락에만 포인트로 쓰거나 다른 색 위에 손톱 끝 쪽으로만 그라데이션처럼 얹으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색을 고를 때 참고하실 요령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색과 실제 발색은 다릅니다. 병 안에서는 진해 보이던 색이 손톱 위에서는 훨씬 옅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테스터를 손톱이나 손등에 직접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톱 길이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다릅니다. 손톱이 짧다면 밝고 연한 색이 손가락을 길어 보이게 하고 손톱이 길다면 어떤 색이든 무난하게 소화됩니다. 셋째, 계절과 옷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파스텔, 여름에는 맑은 색, 가을에는 벽돌색과 카키, 겨울에는 와인과 짙은 색. 이 흐름만 따라가도 실패가 줄어듭니다. 넷째, 처음 시작하신다면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새벽만 추천드리겠습니다. 피부톤에 맞는 누드 하나, 손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핑크 하나,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쓸 빨강 하나. 이 세 가지면 웬만한 상황은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색은 결국 취향입니다. 어울린다는 기준도 참고일 뿐이고 손끝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 가장 좋은 색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색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매를 바꿔주는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가장 고르기 어려운 것이 아마 섀도우일 겁니다. 팔레트 하나에 색이 12개씩 들어있는데 실제로 쓰는 건 2~3개뿐이고 예뻐 보여서 산 반짝이는 색은 발라보니 눈두덩이 부어 보여서 서랍에 넣어두게 됩니다. 오늘은 섀도우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섀도우가 하는 일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는 이름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눈두덩이의 밝고 어두운 차이를 만들어서 눈의 깊이와 입체감을 조절하는 화장품입니다. 색을 칠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역할은 눈매의 형태를 다듬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색을 고르는 기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제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우더 타입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루 형태입니다. 브러쉬로 조금씩 얹어가며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여러 색을 겹쳐 발라도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권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가루가 날려서 뺨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눈 화장을 먼저 하고 베이스 화장을 나중에 하는 순서를 쓰시면 편합니다. 둘째, 크림 타입입니다. 촉촉하고 밀착력이 좋아서 눈두덩이에 착 붙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라도 잘 펴지고 발색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대신 마르기 전에 빠르게 펴발라야 하고 눈두덩에 유분이 많은 분들은 접힌 자리에 뭉칠 수 있습니다. 셋째, 리퀴드와 글리터 타입입니다. 반짝이는 입자가 액체에 담겨 있는 형태입니다. 눈두덩 가운데나 눈 앞머리에 살짝 얹으면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큽니다. 넓게 바르기보다는 포인트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틱과 펜슬 타입입니다. 바로 그려서 문지르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시간이 없을 때 혹은 외출 중에 덧바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은 질감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질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매트는 광택이 전혀 없는 질감입니다. 차분하고 단정해 보이며 그림자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대부분 매트가 담당합니다. 다만 눈두덩이 건조하면 가루가 뜰 수 있습니다. 시머는 은은하게 빛나는 질감입니다. 아주 고운 펄이 들어있어서 눈두덩을 촉촉하고 화사하게 보이게 합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질감입니다. 글리터는 입자가 큼직하게 반짝이는 질감입니다. 화려하지만 넓게 바르면 눈두덩이 부어 보이기 쉽습니다. 좁은 면적에 포인트로 쓰시기 바랍니다. 사틴은 매트와 시머의 중간쯤 되는 질감입니다. 광택이 은은하게 도는데 반짝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이대와 상관없이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이제 팔레트 구성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팔레트는 역할이 정해진 색들로 짜여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눈두덩 전체에 깔아주는 가장 밝고 연한 색입니다. 피부톤을 정리하고 뒤에 올릴 색들이 잘 붙게 해줍니다. 미들 컬러는 중간 톤의 색입니다. 눈두덩의 절반 정도에 발라서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듭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컬러는 가장 진한 색입니다. 속눈썹 라인 가까이에 좁게 발라서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하이라이트 컬러는 반짝이는 밝은 색입니다. 눈 앞머리나 눈썹 아랫뼈에 살짝 얹어서 입체감을 더합니다. 색을 고르실 때의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출발점은 내 피부톤보다 한두 단계 어두운 갈색 계열입니다. 코럴 브라운, 로즈 브라운, 카키 브라운 같은 색들은 어떤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고 눈매를 자연스럽게 깊어 보이게 합니다. 처음 팔레트를 사신다면 브라운 계열이 여러 톤으로 들어있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피부톤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웜톤이신 분들은 코럴, 오렌지 브라운, 골드가 잘 어울립니다. 쿨톤이신 분들은 로즈, 자주, 회색빛 도는 브라운이 잘 맞습니다. 주의하실 색도 있습니다. 붉은 기가 아주 강한 색은 넓게 바르면 눈이 충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좁게 포인트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 밝은 파스텔 계열은 발색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 번 덧발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섀도우 표면이 반질반질하게 굳어서 발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러쉬에 묻은 유분이 쌓인 것인데 깨끗한 티슈로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브러쉬는 2주에 한 번 정도 미온수와 중성세제로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개봉 후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냄새가 변했거나 발림성이 이상해지면 교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섀도우는 색을 칠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12색 팔레트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섀도우를 바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섀도우를 실제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섀도우는 팔레트에 있을 때는 다 예뻐 보이는데 막상 눈에 얹으면 왜인지 어색합니다.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눈두덩이 부어 보이거나 몇 시간 지나면 쌍꺼풀 라인에 시커멓게 뭉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순서와 요령대로 하시면 이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먼저 도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넓은 브러쉬 하나는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색을 까는 용도입니다. 중간 크기의 도톰한 브러쉬는 음영을 넣고 경계를 풀어주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가늘고 납작한 브러쉬나 팁은 속눈썹 라인에 진한 색을 좁게 넣을 때 씁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체온으로 밀착시키기 때문에 반짝이는 색을 얹을 때는 브러쉬보다 손가락이 더 잘 붙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눈두덩을 정리합니다. 여기가 지속력을 좌우합니다. 눈두덩에는 유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섀도우를 올리면 몇 시간 안에 뭉치고 지워집니다. 아이 프라이머를 얇게 발라주시거나 없다면 파운데이션을 아주 소량 펴바른 뒤 파우더로 가볍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눈두덩이 뽀송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단계, 베이스 컬러를 깝니다. 팔레트에서 가장 밝고 연한 색을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 전체에 얇게 펴발라줍니다. 눈썹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색을 내는 게 아니라 도화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위에 올리는 색들이 훨씬 부드럽게 섞입니다. 세 번째 단계, 중간 톤으로 음영을 만듭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간 톤 색을 브러쉬에 묻힌 다음 팔레트 옆이나 손등에 한번 톡톡 털어냅니다. 브러쉬에 색이 잔뜩 묻은 채로 눈에 바로 대면 첫 터치에 너무 진하게 찍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항상 덜어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르는 위치는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높이 혹은 속쌍꺼풀이나 무쌍이신 분들은 눈두덩의 아래쪽 절반 정도입니다. 눈꼬리 쪽에서 시작해서 눈 앞쪽으로 좌우로 살살 문질러 줍니다. 위아래로 문지르면 경계가 위로 번져서 눈이 부어 보입니다. 반드시 좌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진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얇게 여러 번 겹쳐 올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농도까지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경계를 풀어줍니다. 색을 올린 자리에 위쪽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면 어색해집니다. 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브러쉬로 그 경계 부분만 살살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부분과 안 바른 부분 사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마무리 하나로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포인트 컬러를 넣습니다. 가장 진한 색을 가는 브러쉬에 아주 조금 묻혀서 속눈썹이 난 자리 바로 위에 얇게 얹어줍니다. 눈꼬리 쪽 3분의 1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이 좁은 진한 선이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넓게 바르면 눈이 작아 보이니 반드시 좁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계, 아래 눈두덩을 정리합니다. 위에 쓴 중간 톤 색을 아주 소량만 묻혀서 아래 속눈썹 라인을 따라 눈꼬리에서 눈 중앙까지 얇게 이어줍니다. 아래까지 연결하면 눈이 훨씬 깊어 보입니다. 다만 아래는 진하게 넣으면 피곤해 보이니 정말 살짝만 얹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단계, 하이라이트를 얹습니다. 반짝이는 밝은 색을 손가락에 조금 묻혀서 눈 앞머리와 눈두덩 가운데에 톡톡 두드려줍니다. 눈썹 아래 뼈 부분에도 살짝 얹으면 눈매가 시원해 보입니다. 이 단계는 브러쉬보다 손가락이 훨씬 잘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순서입니다. 이제 눈 모양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두덩에 살이 많고 부해 보이는 편이라면 반짝이는 색을 넓게 바르는 것을 피하시고 매트한 중간 톤 위주로 음영을 넓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줄면 눈두덩이 들어가 보입니다. 눈두덩이 움푹 들어간 편이라면 반대입니다. 매트한 어두운 색을 넓게 쓰면 더 꺼져 보이니 밝고 은은하게 빛나는 색 위주로 채워주시고 어두운 색은 속눈썹 라인에만 좁게 쓰시기 바랍니다.
눈꼬리가 처진 편이라면 포인트 컬러를 눈꼬리에서 살짝 위쪽 바깥 방향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눈매가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쌍이시라면 진한 색이 눈을 떴을 때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눈을 뜬 상태에서 보이는 높이까지 색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은 상태에서만 확인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브러쉬에 묻은 색을 털어내지 않고 바로 바르는 것입니다. 첫 터치가 너무 진해지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둘째, 위아래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경계가 위로 번져 눈이 부어 보입니다. 좌우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프라이머 없이 바르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쌍꺼풀 라인에 뭉쳐있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여러 색을 한꺼번에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됩니다. 밝은 베이스 하나, 중간 톤 하나, 이 2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섀도우는 손에 익는데 시간이 걸리는 화장입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얇게, 여러 번, 좌우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손톱이 아니라 발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디큐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위생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페디큐어를 그냥 발톱에 색을 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은 손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고 땀이 차고 빛과 공기가 통하지 않고 체중이 실린 상태로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발은 우리 몸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페디큐어는 미용이기 이전의 관리이고 관리이기 이전의 위생입니다. 먼저 페디큐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색도 아니고 각질 제거도 아닙니다. 발톱을 어떻게 자르느냐입니다. 손톱은 보통 끝을 둥글게 다듬습니다. 그게 예쁘고 자연스러워 보이니까요. 그런데 발톱을 그렇게 둥글게, 특히 양쪽 모서리를 파내듯이 짧게 자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내향성 발톱, 흔히 말하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증상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톱은 앞으로 자라면서 양옆의 살을 밀어내며 자기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서리를 깊게 파내면 그 자리에 살이 먼저 차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자라난 발톱 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통증이 시작되고 붓고 진물이 나고 심하면 걷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병원에서 발톱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발톱을 자를 때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자로 자르세요. 발톱 끝을 가로로 곧게. 그리고 양쪽 모서리는 절대 파내지 마세요. 자른 뒤에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양말에 걸린다면 그때는 손톱깎이가 아니라 파일로 아주 살짝만 갈아서 각을 죽여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뾰족한 끝만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길이도 중요합니다. 발톱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톱 끝이 발가락 살끝과 거의 같은 높이 혹은 아주 살짝 나오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짧으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고 너무 길면 신발 안에서 눌리면서 멍이 들거나 발톱이 들뜹니다. 그리고 자르는 시점은 목욕 직후가 좋습니다. 발톱이 물을 머금어 부드러워진 상태라 갈라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립니다. 다음은 각질입니다. 발 뒤꿈치나 발바닥의 굳은 살을 시원하게 밀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굳은 살은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체중이 실리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만들어낸 방어벽입니다. 이걸 한 번에 싹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더 두껍고 더 단단한 각질을 만들어냅니다. 밀수록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질 관리는 조금씩, 자주가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매끈해질 때까지 갈아내지 마시고 2주에 한 번 정도 표면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각질 제거 직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소 성분이 들어간 발 전용 크림을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사실 발 갈라짐의 진짜 원인은 각질을 안 밀어서가 아니라 건조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큐티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 주변 큐티클은 손보다 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신발 안이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톱 큐티클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밀어 올려 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니퍼로 깊게 잘라낸 자리는 곧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위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발톱깎이, 파일, 푸셔, 니퍼. 이 도구들은 반드시 발 전용으로 따로 두시고 손톱용과 섞어 쓰지 마세요. 발에 있던 곰팡이가 손으로 옮겨가는 경로가 바로 이 공용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알코올 솜으로 닦은 다음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세요. 젖은 채로 파우치에 넣어두면 그 안이 세균 배양기가 됩니다. 파일 같은 종이 재질 도구는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쓰고 나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가족끼리 도구를 함께 쓰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발톱 무좀, 정확한 이름으로는 조갑진균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족 간 전염이 매우 흔합니다. 발톱깎이 하나를 온 가족이 돌려 쓰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마다 따로 쓰시거나 최소한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발톱 상태를 살피는 습관입니다. 페디큐어를 하기 전에 발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발톱이 두꺼워졌거나 누렇게 또는 하얗게 변했거나 부스러지듯 갈라지거나 발톱과 살 사이가 들떠 있다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위에 색을 덮어버리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고 공기가 차단되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색으로 가리기 전에 원인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니큐어를 계속 올려두는 습관입니다. 여름 내내 발톱에 색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발톱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색을 지운 다음 최소 며칠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두시고 그동안 발톱색과 표면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짙은 색을 오래 바르면 착색으로 누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베이스 코트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네 번째는 네일숍을 이용하실 때의 기준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소독기에서 꺼내 쓰는지 아니면 앞손님이 쓰던 걸 그대로 쓰는지 보세요. 발을 담그는 조교기에 일회용 비닐을 새로 까는지도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조교기는 물이 고여 있고 따뜻해서 위생 관리가 가장 어려운 장비입니다. 파일이나 버퍼 같은 소모품을 새 것으로 꺼내는지도 보세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도구를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 도구를 맡겨두거나 지참하는 손님이 많아서 전혀 이상한 요청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발 자체의 위생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입니다.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리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에 남은 물기가 무좀의 시작점입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시고 통풍이 되는 면이나 기능성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같은 걸 매일 신기보다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하루씩 말려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처럼 맨발로 다니는 공간에서는 개인 슬리퍼를 쓰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곳에 젖은 바닥이 곰팡이가 옮겨 다니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발의 감각이 둔한 편이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편이신 분들은 집에서 발톱과 각질을 직접 다루는 일 자체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스스로 관리하기보다 전문가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라면 페디큐어를 미루고 먼저 진료부터 받으세요. 여기서 젤 페디큐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발톱은 손톱보다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손톱이 한 달에 3mm 정도 자란다면 발톱은 그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젤을 한번 올리면 2달, 3달도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니 계속 두게 되는데 그 단단한 막 아래에서는 발톱이 숨을 쉬지 못한 채 습기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들뜨는 순간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곰팡이가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젤 페디큐어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3주에서 4주 정도에 한 번은 제거하고 발톱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에서도 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발가락 벌리개를 꼭 쓰세요. 발가락은 손가락보다 서로 붙어 있어서 벌리개 없이 바르면 옆 발가락에 묻기 십상입니다. 둘째, 발톱 표면의 유분을 손보다 더 꼼꼼히 닦아주세요. 발은 각질과 유분이 많아서 매니큐어가 잘 붙지 않습니다. 셋째, 얇게 바르는 원칙이 손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껍게 바르면 양말이나 신발에 눌려 자국이 남고 완전히 마르는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넷째, 다 바른 뒤에는 최소 30분은 양말을 신지 마세요. 손과 달리 발은 바로 신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 마른 줄 알고 신었다가 망치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조격 시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발을 오래 담글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10분을 넘기면 발톱이 지나치게 물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르면 단면이 매끄럽게 잘리지 않고 찢어지듯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10분 이내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샌들을 신으니 자연스럽게 발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겨울입니다. 두꺼운 양말과 부츠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니 몇 달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야말로 발이 가장 밀폐되고 습해지는 계절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한 번씩 꺼내보고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겨울에 조용히 진행된 문제가 여름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디큐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것. 각질은 한 번에 밀지 말고 조금씩. 큐티클은 자르지 말고 밀어 올리기. 도구는 발 전용으로 매번 소독해서.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게 더 중요하고 발톱에도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 이 6가지만 지키셔도 발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쁜 발은 결국 건강한 발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 발을 씻으실 때 발가락 사이를 한 번 더 닦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